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윤수 회장님, 우리 김종식 총장님, 또 우리 홍현환 국장님께 우선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통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협상 쪽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뭐 이 원고 내용 다는 못하고 일부분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내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편하게, 되게 떨리네요, 이상하게. 그 아주 열성적인 기업가가, 여성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막 두려움도 모르고, 잠깐만요, 한신 씨, 너 아는 척 좀 해라. 아주 열성적인 그런 이제 기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두려움도 모를 정도로 열성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부끄럼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 가난한데 의기소침하지 않으면 그걸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의기소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학교를 이제 이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보통 이제 종점에 가면은 이래 가게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그 가게에 있는 새우깡이 그렇게 이제 먹고 싶었답니다. 먹고 싶었는데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새우깡이 그때 100원인데 한 달 50원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한 게 차가 딱 출발할 타임에 그 아저씨한테 50원을 주고 아저씨가 확인하기 전에 새우깡을 들고 차를 올라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차만 출발하면 이제 완전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딱 해서 아저씨 여기 있어요 딱 주고 새우깡을 들고 바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안 가요. 버스가 가야 완전 범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보니까 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 이거 100원 아니야 50원이야 빨리 내려와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또 머리를 쓴 게 새우깡을 들고 내려가면 뺏길 것 같으니까 새우깡은 자기 자리에 두고 몸만 탁 내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실직고로 사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새우깡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럼 너 제대로 돈 내고 먹어 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뒷좌석을 딱 보니까 건장한 남학생 3명이 앉아서 열심히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지만. 그래서 뒷좌석으로 이제 남학생한테 갔습니다. 그 남학생들 인상이 신인욱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내 새우깡 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이 씩씩 웃으면서 새우깡 한 개를 탁 이렇게 주더랍니다, 손에. 또 이제 한 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우깡 줘 이랬더니 또 씩 웃으면서 이제 2개를 이렇게 탁 주더랍니다. 그 씨알이잖아요. 그 씨알 가지고는 좀 억울하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 가지고 내가 새우깡 줘 이제 이랬다 하니까 남학생 애들이 조금 인상이 안 좋아지면서 시룩시룩해지면서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받았다가는 봉변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새우깡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안 웃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은 자기 새우깡 자기가 열심히 먹다가 이유 없는 여학생한테 한 주먹을 뺏긴 거죠. 그때 이 여학생이 이제 탁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소심하고 부끄럽고 그냥 수줍은 소녀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그 무슨 말 3명한테 가서 새우깡 한 주먹 그냥 뺏어올 정도의 내 안에 그런 용기가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그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느꼈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야, 그래도 뭔가 두드리니까 얻는 게 있는구나. 가서 두드리니까 그래도 새우깡 한 봉지라도 얻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여성분이 이제 깨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성이 이제 정말 이 삶이 이제 확 바뀌었다. 물론 저는 그 사건만 가지고 이분이 뭐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이 어떤 그 감동을 이 사람이 평생을 와서 계속 이제 갈고 닦아왔겠죠,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다음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냥 항상 그냥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두드리면 하여튼 뭐 새우깡 하나라도 건진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여성기업가로 변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린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소통, 협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관점을 약간 바꾸어야 되는 내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용기가 필요한 거고 용기는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가슴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협상 이야기, 소통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웬일인지 걔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속이 탑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밥을 먹어야 공부도 잘해지고 밥을 먹어야 이뻐지고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밥 좀 먹어. 근데 웬일인지 애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가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바라는 용돈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드러나는 주장을 우리가 협상에서는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포지션, 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숨어있는 실질적인 이 입장을 바꿔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익 또는 이해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방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모가 밥을 먹어야 된다, 애는 밥을 먹지 않는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아무리 갖다 대더라도 걔는 절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굳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안 하더라도 숨어있는 이해관계, 용돈 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풀려버리면 자동적으로 밥을 먹는 입장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주장이나 입장이 아니고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먼저 타결이 가야 거기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이게 이제 큰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뭐 남자들은 되게 이제 자기 자동차를 이렇게 좋은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자동차 바꿀래? 그러니까 아내가 딱 들어보니까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자동차를 바꾼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데 뭘 자동차를 바꿔요?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니 내가 지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뼈 빠지게 우리 김종식 총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왜 내 차 못 바꿔? 내 친구들 차가 어떤 줄 알아? 차 바꿀래?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이제 나는 그러면 반찬값 한 푼 두 푼 아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눈이 안 보여요? 그냥 타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남편은 차도 못 바꾸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이제 불행한 상태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자, 그 대화를 여러분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면 남편이 나 이번에 차 바꿀래?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얼마 들어요? 이렇게 해요. 그 차 바꾼데 얼마나 들어요?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야, 신이 났습니다. 이 차 바꿔주려나 보다. 그래서 뭐 목돈 한 1,000만 원 넣고 매월 50만 원씩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아무리 해도 여윳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30만 원은 당신 용돈에서 좀 충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야, 이거 차 잘못 바꿨다가 내 용돈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아무리 용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한 게 남자들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용돈 부족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다시 그러면 내년에 그 적금 만기되는 게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 사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야, 자칫하다가 자기 용돈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예, 그럼 뭐 그렇게 하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이 두 대화의 여러분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대화는 남편은 차를 사야 된다, 아내는 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딱 세워놓고 그 입장에 유리한 조건만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니까 차 사야 돼. 아내는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반찬값 아끼려고 나도 고생하니까 당신은 차 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입장과 입장이 충돌하면은 절대 타협이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는 아내는 입장은 차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실질적인 숨어있는 이해관계인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떤 생활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장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대화를 딱 보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입장을 가지고 딱 판단해 버립니다. 옳고 그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합일점을 못 찾는, 그야말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빚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입장은 제쳐두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자립형 살인죄 문제다. 최근에 그 폐지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물론 우리 교총에서야 뭐 자립형 살인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분명한 입장을 내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부가 이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립형 살인죄를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쪽은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수월성,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뭐 이런 논리들이지 않습니까? 자립형 살인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기족학교 논란이라든지 교육 서열화 조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립형 살인죄라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교육의 수월성을 보장하면서 기족학교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제도가 뭔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담는 틀로서 자립형 살인죄가 좋은지 평준화 정책 보완이 좋은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03년도에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자립형 살인죄가 딱 도입을 정부가 주장을 하니까 찬성한 사람은 계속 찬성에 유리한 논리만 갖다 대고 반대한 사람은 계속 반대하는 논리만 갖다 대고 벌써 한 3, 4년간 계속 이게 갈등을 빚다가 지금 현 정부가 무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의 그 일하는 순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되었다.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역사 교육을 왜 국가가 그걸 독점하느냐. 그게야말로 독재다. 이런 또 반대 주장을 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좌편향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저는 논의가 있고 난 뒤에 그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가 좋으냐, 건민정 지표를 기준을 강화하는 게 좋으냐, 건민정 지표를 확대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제 정책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찬성하니까 도입 그러니까 그 막 찬반 나뉘어가지고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게 되고 또 현 대통령이 와서 반대 다시 이제 국정교과서 폐지되니까 또 그렇게 찬반 또 나뉘어지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정책을 이제 그걸 소통이든 뭐든 할 때 어떤 입장을 내기 전에 그 숨어 있는 사실관계,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사실관계, 이해관계는 여러분 그거는 무슨 개인의 감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입장 중심, 자기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중심으로 평소에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면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뭐냐면은 모름지기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해버리면 옳다 나쁘다라고 딱 판단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하고 어머니 관계로 치면 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쟁으로 가버리는 거죠. 예. 그 같이 판단을 적으면은 실질적인 요구사항인 용돈 인상에 대한 논의로 패러다임이 넘어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황희정성 일화를 아실 겁니다. 예. 황희정성이 이제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죠.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쫓아와서 막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황희정성에게 이야기를 막 하니까 황희정성이 듣더니 그대 말이 옳소 그러죠. 예. 그걸 들으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막 쫓아와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그대 말도 옳소 그러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인이 참 기가 차거든요. 명식이 정성이라는 사람이 그 평민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옳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식의 대감이라는 양반이 왜 그 말을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부인 말도 옳소 그랬죠. 저는 이 황희정성이 저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본질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각자가 옳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입장을 막 이야기할 때 황희정성은 거기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입장은 너도 옳고 다 옳으니까 그 옳다는 전제하에서 숨어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논의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황희정성의 이제 가르침이고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로 하느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한 7, 80년 기다려 주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죄 짓는다고 바로 심판 안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사람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틀리다 옳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주장을 할 때 숨어있는 이해관계 이익 부분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면은 진정한 소통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해관계를 중심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키워서 이거를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내 혼자 가져오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케이크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뭐 두 사람이서 있을 때 그거는 자르는 권한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은 나에게 이거를 보통 우리가 케이크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 그러죠. 또 오렌지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알맹이가 필요한 사람은 알맹이를 가져가고 껍질이 필요한 사람은 껍질을 가져가고 그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배적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나누는 소통이라고. 근데 협상이나 소통은 그게 아니고요. 그 파이 자체를 키워서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브 코비 박사 그 강의를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 이해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하는데 한 번 이길 때마다 10,000원씩 받아갑니다. 단 시간은 1분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서 팔씨름을 하면 한 몇 번 안 하면 이제 1분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몇만 원 벌어는 가겠죠. 근데 두 사람이 상의를 해서 너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1분이란 동안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이해관계에 대한 파이를 키워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를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고 키워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협상에서 항상 주장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입장이 아니고 이해관계 중심, 사실관계 중심의 소통을 해라. 입장을 내버리면 절대 합의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입장을 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계속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 이제 확정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성인군자만 보고 소용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보면 열심히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자 모토는 그겁니다. 그거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토는 뭐냐면은 협상에서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키우려 그러면은 야 너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하자라고 키우려 그러면은 당사자 간에 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파일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상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소통에 있어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오래 한 부부가 이제 막상 연인이 연애를 오래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신혼 때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는 오래 했는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냥 감정적으로 좋고 막 이랬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막상 결혼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많이 싸웠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다 하는 부분하고 협상에서의 인간관계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과 갈등을 분리하는 겁니다. 사람과 갈등을 분리하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학생이라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렌트카를 쓸 일이 생겼어요. 차를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렌트하러 이렇게 이제 갔더니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차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뭐 소형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차는 워낙 크니까 렌트를 하니까 한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할 수 없이 렌트를 해서 이제 시내에 나갔습니다. 시내에 운전하다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고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슴이 다 덜컹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 수리비를 보상하고 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어떡하지?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미국 사람이 우리말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만나자마자 미국 땅에 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그냥 당신은 애국자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애국자다 그러면서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생이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수리비 이거는 뭐 그냥 잘 타입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막상 수리비 청구를 된 걸 보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좋은 관계 같으면 청구하지 않아도 될 상부터 세세하게 돼가지고 다 청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이런 이중인격자 같은 놈이 다 있나? 그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간쓸게 내줄 것같이 하더니 막상 청구서를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나쁜 새끼가 XX가 다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그 첫 미팅이 끝났는데 첫 미팅이 끝나고 나니까요 또 이 미국인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자기 집에 와서 그냥 차 마시고 가라고 우리는 막 좋은 친구라고 굿프렌드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차도 마시고 가고 또 막 대화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그 일에 대한 갈등은 갈등이고 이걸 철저히 분리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평소에 만나면 그 미국인을 보고 편하다고 막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수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도 그냥 꼬치꼬치 하나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얼마 깎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인이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하거나 뭐 어색해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40번의 만남을 통해서 수리비를 절반으로 깎았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갈등 부분을 철저히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 협상에서 국제 소통, 국제 무대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가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갔을 때 중국에서 엄청나게 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환대 외교다고 막 중국 환대 외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갈 때 미국 영빈관의 그 블랙하우스에 통상 2박을 하는데 파격적으로 3박을 해줬다고 이번에 막 보도를 떠들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우리한테 우리나라 정상을 좋게 예우해 준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우를 해준다고 해서 정상회담 어제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뭐 1박 더 하든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뭐 환대를 하든 말든 그거는 저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언론도 보면 와 이렇게 환대를 하니까 마치 우리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보도로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는 이 사랑과 갈등 이 부분이 잘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좀 합리주의 사고에 의해서 잘 분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막 혼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사실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가 평가 부분, 여러분들 뭐 평가도 받고 저도 평가도 해보고 평가도 받고 했을 텐데요.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평가를 만약에 나쁜 평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더니 내를 이렇게 줬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또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참 일도 잘하고 좋아요. 근데 뭔가 내하고 인간관계가 끄끄러워요.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퍽 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럴수록 사람과 갈등 부분을 여러분들 그건 철저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폴리텍 대학에 학장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학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그 하수관 배수 나가는 부분에 있었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이제 관계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공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그걸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경사진대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판이에요. 근데 돈도 없고 학교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자꾸 관계기관에서 고발한다 그러면서 막 와서 그냥 빨리 이거 해마다 그냥 이걸 안 하면은 뭐 무시무시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조치하오니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 나오고 뭐 벌금을 매긴다 그러고 아주 막 골머리를 그냥 앓겠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저도 뭐 전공이 그런 분야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가 딱 바뀌어가지고 우리 학교 이제 행정처장이 우리 폴리텍 대학원 처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교수도 그렇고 오거든요. 행정처장이 이제 왔어요. 이제 새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근데 그분이 딱 와서 이걸 보더니 그렇게까지 토목공사 안 해도 된다고 자체적으로 그걸 깊이 파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그걸 해결을 한 방에 딱 해버린 거예요. 저로서는 뭐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그의 연말에 제가 이제 이분을 이사장 표창에 제가 이제 추천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표창을 받으면 좀 우리하고는 달리 뭐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승진한테 가점도 있고 좀 혜택이 크긴 큽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이사장 표창으로 추천을 했더니 그냥 교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교수협의회 회장부터 해서 찾아와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표창을 학장님 정신 있냐 없냐 그러면서 막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평소에 교수님들하고 별로 이 스킨십도 잘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그걸 주냐고 막 그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스킨십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깐깐한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다른 평가 항목에서 평가할 때 그분에게 나쁜 점수를 주면 된다. 대신에 이거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건데 그 인하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 잘하는 그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끝까지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분리되는 이 사고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갈등하고 인간관계하고 평가하고 사람관계하고 이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참 나도 교육청에 근무했지만 이 직장 내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한 갈등이 우리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거를 평소에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나 이게 좋은 인간관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좀 관계가 나빠도 사이가 나빠도 서로 이성적으로 이게 서로 타협이 되어 버리면은 그게 예스가 노가 해서 오케이 해서 탁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나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집단주의 문화지 않습니까? 집단주의 문화인데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게 집단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 생각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생각하고 맞는 거야 아니냐 이렇게 먼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질문도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집단주의 자체는 우리가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최준식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내집단주의다. 안내자 내집단주의다. 내집단주의는 뭐냐? 집단을 형성을 해서 그 집단 구성원들 간에는 굉장히 관대한 반면에 자기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면은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내집단주의의 특징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개모임이 많고 소모임이 많은 이유가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이게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돼야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인 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화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크게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촌이 논산업 배 아픈 이유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조금 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소통에 있어서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로 하니까 그죠? 말로 하는 거니까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사소통 말로 하는 게 중요한데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가요. 소통 잘하고 협상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큰 착각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쟁은 잘할 수 있어요. 토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소통이나 협상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그 후보가 말이야 정말 사람도 똑똑하고 내가 보니까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너 말이 다 맞아. 그렇지만 난 내가 생각하는 사람 찍을 거야. 우리 되게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TV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가 찬성론자가 와서 막 열변을 토한다.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럴싸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나 지금부터 동성애 이제 찬성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통 잘하고 협상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협상이나 소통을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은 논쟁은 잘할지언정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 소통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감동을 줘야 진정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교총을 그만두자마자 한 1년 몇 개월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 이 보좌관 생활을 해보니까 정기 국회 때가 좀 많이 바빠요. 그때 국정감사하고 막 겹쳐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그때 교육위를 했으니까 교육부 외에 각 정부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고 각 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이 한 20몇 개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산 설명하고 사업 설명하고 또 이제 뭐 국정감사 때 어떤 질문할 거냐 질문지 좀 미리 알려달라 계속 종일 찾아오면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이제 보다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좀 이야기하시고 빨리 그냥 돌아가 줬으면 물론 뭐 교총 식구나 아는 사람이 오면 달라지겠지만 대개는 그냥 좀 빨리 돌아가 줬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후 한 6, 7시쯤 되면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고 한산해지면 그때는 보좌관들이 막 국감이고 이럴 때는 막 밤 12시, 1시까지 막 일을 합니다. 그 국회 2층에 보면 또 보좌관들이 밤에 자는 방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일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밤 한 10시나 11시쯤 되면은 좀 출출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교육부 산하의 모 그 담당자가 피자하고 콜라를 두고 짠하고 밤 10시에 나타났어요. 예. 정말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배도 고프고 출출할 때니까. 아, 이거 고맙다고. 그래 와서 피자를 같이 한 판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낮에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했던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갔던 이야기가 쏙쏙 귀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100마디, 1000마디 논리적인 말보다 피자 한 판이 낫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막 압도하고 그거는 토론에서 막 시원하게 상대방을 깰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진정으로 소통하고 뭔가를 하나를 얻어가고 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잘 듣는 것, 그죠? 예. 우리 흔히 적극적 듣기, 액티브 리스닝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시중에 있는 그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화를 내는 손님한테 대응하는 매뉴얼이 라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떼. 앞 글자를 써가지고 LATT인데 그 L이 리스닝입니다. 예, 잘 듣는 겁니다. 예. 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몸을 앞으로 탁 기대어서 이렇게 해주면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막 좋아집니다. 예,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고개를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져요. 예. 근데 내가 열변을 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심드렁하게 이래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상대방을 내를 좋아하게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열심히 고개 끄덕여주고 반응해주면은 그건 그렇게 됩니다. 예. 반대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한테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심드렁하게 있으면 돼요. 남한테 이야기할 때 흥하고 이래 있으면 그 사람은 100%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실 저 과거에 전에 10한 4, 5년 전 교총 있을 때 제가 그리 안 했습니다. 그래, 반성하는 겸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항상 메모지를 좀 갖고 다니시다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심드렁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농업 분야의 전공자고 저는 뭐 교육학 쪽에 인문학 쪽의 전공자니까 뭐 이 양반이 뭐 내 이야기 뭐 들어본들 얼마나 듣겠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드렁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좀 듣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지를 꺼내서 그분 말을 앞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하는 순간에 이분의 표정이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1시간 반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나 우리가 살아갈 길은 농업밖에 없다라는 걸 저한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반을. 더 제가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분이 어디 가면은 저를 항상 소개할 때 와, 굉장한 전문가라고 저를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그분이 다 이야기했고 나는 뭐 반박도 안 했고 몇 마디 적은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가면 항상 내보고 이 사람은 최고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적어도 내 이야기를 듣고 받았을 정도 같으면 상당한 전문가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여기에 명함 크기에 메모지를 넣어다니는, 습관적으로 넣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그 말을 할 때 적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메모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는 액티브 리스닝, 예. 몸짓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메모를 하는 기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질문을 잘하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질문을 잘 던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정보 같은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요지는 그겁니다. 질문이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할 때. 그래서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답형이에요. 예. 단답형. 예. 너 몇 살이에요? 당신 몇 살이에요? 이런 거는 닫힌 질문이죠. 예. 그러면 답이 45살, 55살 단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 선생님 나이에 대해서, 당신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질문의 확 폭이 넓어집니다. 상황 중심으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이제 조그만 애하고 여러분들 소통을 할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몇 번 던지보면 세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협상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입장, 그 갈등과 입장과 이익을 구분해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소통을 해라. 두 번째는 협상에서도 좋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령, 이렇게 몇 가지를, 요 세 가지가 저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뒤에 이제 협상 스킬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부분이 되면은 뒷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났을 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저 두려움을 신념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영화 명량에서 보면 그죠? 이수신 장군 역할을 한 그 최민식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려움을 저 국민이나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천배 백배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대화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두려울 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눈동자도 커지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용기 100배하고 하면은 똑같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동자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라는 그 기제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기로 해석하면 용기가 되는 거고 두려움을 해석하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름지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간단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꼭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은 용기로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내 속에 과연 용기가 있을까?
라고 두려움이 드는 사람은 첫 번째 말씀드린 체육관 이야기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연수 잘하시고 진짜 반가웠는데 하여튼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